얘들아, 당장 이 노인네 데리고 안 나가. 내 집에서 무슨 짓이야. 집주인 김 여사가 내던진 우리 자매의 짐가지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볼품없이 흩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저는 깨진 액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낮고 웅장한 기계음이 골목 어귀를 울리더니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벤츠 10대가 좁은 골목을 꽉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다 뭐야? 저런 비싼 차들이 여긴 왜?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김 여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옥탑방 앞에 줄지어 서더니 누군가를 향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 낡은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멍하니 서 있던 그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손등만은 유독 따뜻했지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았던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 자매에게 찾아온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발자취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일주일 전 그 시린 겨울밤으로 돌아갑니다. 언니, 저 할아버지 좀 봐. 저렇게 추운데 저기서 뭐 하시는 거야? 동생 은정이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골목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정아, 우리 그냥 가자.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아.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빨리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근데 저 할아버지 진짜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저기 서 계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채 낡은 회색 점퍼만 걸친 노인은 가로등 아래에서 멍하니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천 신발을 신은 발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정이가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노인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이 어디더라? 여기가 어디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노인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분 치매신 것 같아. 이러다 얼어 돌아가시겠어.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은 좁은 옥탑방이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에 저와 은정이가 겨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조차 걱정인 상황에서 낯선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파란 입술과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잠깐만 가시죠. 따뜻하게 해드리게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한 치매 노인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언니, 계단 조심해. 할아버지 손 꼭 잡아. 은정이가 뒤에서 노인의 허리를 받치며 말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옥탑방까지 오르는 길은 젊은 저희에게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허약한 노인에게는 얼마나 고된 길이었을까요? 다 왔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철컥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현관을 지나 방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낮 동안 보일러를 끄고 나가서 집 안은 밖과 다름없이 추웠습니다. 은정아, 보일러 좀 틀어줘. 나는 할아버지 안 치고. 응, 언니. 은정이가 재빨리 보일러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웅, 낡은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앉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은 마치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물 드리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철컥 소리를 내며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고 주전자 밑바닥에서 지글지글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선반을 열었습니다. 보리차 티백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컵에 넣었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옷 좀 봐. 완전 젖어 있어.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끓는 물을 컵에 따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리차에서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하게 해드리게요. 저는 노인의 손에 컵을 쥐어드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후 뜨거운 김을 식히며 조금씩 마시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담요 가져와. 할아버지한테 덮어드려야겠어. 응. 은정이가 장롱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왔습니다. 저희가 쓰던 담요였지만 지금은 노인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담요를 노인의 어깨에 두르는 순간 저는 벽장 위에 놓인 빨간색 물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털목도리였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그 목도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빨간 털목도리, 세월이 지나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해진 곳도 있었지만 저희 자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은정아, 저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왜 언니? 저기, 엄마 목도리 말이야. 은정이가 제 시선을 따라 벽장 위를 보았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설마, 응,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목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동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엄마라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거야. 우리보다 더 추운 사람에게 먼저 나눠주셨을 거야. 저는 의자에 올라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목에 빨간 털목도리를 둘러드렸습니다. 낡은 털목도리가 노인의 주름진 목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목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 끝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하구나. 참 따뜻해. 노인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초점 없던 눈빛이 잠시, 아주 잠시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편히 쉬세요. 내일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족분들 찾아드리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와 목도리, 그리고 이불 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와 저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 맞지? 은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오늘 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달걀 3개와 시들어가는 배추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리고 노인에게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아, 걱정하지 마. 내일 편의점 알바비 들어와. 그때 장 보면 돼. 응, 언니. 나도 내일 전단지 알바할게. 우리 힘내자. 은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는 작은 부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우리 집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한 거 맞죠? 엄마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작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귀청을 찢는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쾅, 쾅, 쾅.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옥탑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은정이도 놀란 얼굴로 눈을 떴고 노인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집주인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문을 열라는 고함과 함께 마스터키로 열어버리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 여사가 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은 김 여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숙자를 집에 데려왔으니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무단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는 것이 금지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담요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빨간 털목도리만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담요 끝을 부들부들 떨며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분은 길에서 쓰러진 치매 어르신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치매가 무슨 상관이냐고, 너희가 뭔데 모르는 노인을 데려오냐고 소리쳤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더욱 큰 목소리로 3층 박 씨를 불렀고 저희가 노숙자를 데려왔다며 이 건물 망신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건물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며 건물 망신시킨다는 말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김 여사는 방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성큼 걸어가 선반을 열어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빈 쌀통과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며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을 챙기는 척한다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주제에 착한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뒤에서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족을 찾아드리겠다고 제발 하루만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내보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벽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냐고, 여보를 찾아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노인은 담요를 뿌리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다리가 휘청거렸고 저는 재빨리 달려가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몸을 부축하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를 찾아야 한다고, 여보가 기다리고 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방 안을 헤매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러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당장 내보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제발 오늘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 지금 당장 내보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팔을 휘저으며 고함을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어머니의 사진 액자였습니다. 김 여사의 손에 닿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이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액자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아니니 뭐라고 하지 말라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할아버지를 당장 모시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놀라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깨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한테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은정이도 반대편에서 노인을 받쳤습니다. 김 여사는 혀를 차며 비켜섰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알아들을 것이지 뭐하느라 시간을 끌었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노인을 부축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는 이웃들이 계단에 줄지어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가난하면 조용히 살 것이지 괜히 남을 도와주는 척한다는 말, 자기들도 겨우겨우 사는 주제에 민폐만 끼친다는 말이 귓가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계속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 아침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은정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노인의 가족을 찾아드리면 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비쳐왔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미리면 바로 쫓아낼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제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에 두른 빨간 털 목도리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목도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이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가 어디 있냐고, 여보를 찾아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꼭 찾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저희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골목의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이 좁은 골목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기에 3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고 몇 걸음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발견한 치매 노인이신데 보호자를 찾아드리고 싶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가족의 이름도 모두 흐릿한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실종신고 접수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조용한 민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일치하는 실종신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실종되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며칠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늦게 신고할 수도 있고 다른 관할에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을 보호시설에 임시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시설이라는 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털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가끔씩 중얼거렸습니다. 여보를 찾아야 한다고, 여보가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저희가 모시고 있겠다고, 그동안 보호자가 나타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그동안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노인을 부축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은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엄마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보일러를 끄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보일러를 켰습니다. 부웅,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을 이불 위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달걀 3개가 전부였습니다. 어제 은정이와 나눠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쌀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긁어 모아야 한 공기 분량이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선반을 뒤졌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마지막 남은 달걀 3개를 모두 풀어 넣었습니다. 노란 계란물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하얗게 익어갔습니다. 그릇 3개를 꺼냈습니다. 가장 큰 그릇에는 노인의 몫을, 나머지 2 작은 그릇에는 저와 은정이의 몫을 담았습니다. 노인에게 먼저 그릇을 드렸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조금 먹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시라고 저희는 이미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노인의 그릇에서 면 몇 가닥을 덜어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은정이도 조금 덜어갔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닦고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월세 독촉장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이번 달 말까지 미리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정이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정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알바 가는 동안 할아버지 곁에 있어 달라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는 길 주머니 속 월세의 독촉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이번 달 알바비로는 월세를 겨우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것까지 미리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 뒤에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계산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은정이는 잘 있을까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알바가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번 주 알바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투 속 돈을 만져봤습니다. 얇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한숨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서 은정이와 할아버지를 챙겨야 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옥탑방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정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냐고 저녁은 드셨냐고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저녁은 물 한 컵만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불 속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빨간 털목도리가 베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우리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머니 속 알바비 봉투를 꺼내 돈을 세어봤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쌀을 사야 하고 반찬도 사야 하고 할아버지를 위한 영양식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편의점 알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까지 일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좁은 옥탑방 안에서 저희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고른 숨소리,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조기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은정이도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여보를 찾으며 방 안을 배회했고 저희는 그럴 때마다 노인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쌀통은 다시 비어갔고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 끼를 챙겨드렸습니다. 라면과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같이 계단에서 저희를 마주칠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노인은 언제 내보낼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를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견뎠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물을 드리고 빨간 털목도리를 정성껏 빨아서 말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불을 열어 겹덮어드렸습니다. 노인은 가끔씩 맑은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골목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한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가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였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10대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골목 전체가 그 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들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창문마다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도 1층 현관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하자 신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은수 양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신사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대한그룹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나 아는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큰 그룹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강민호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주일 전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돌보고 있던 그 노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비서실장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요, 지금 위층에서 주무시고 계실걸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자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했습니다. 4층 옥탑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정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불 속에서 막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40대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남자는 무릎으로 기어가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 남자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남자는 더욱 세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민준이에요. 일주일 내내 찾았습니다.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남자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그래, 민준이구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에 잠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라 불린 남자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강민호 비서실장이 조용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수 양, 은정 양,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노인을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은인입니다. 아버지는 대한그룹 회장이십니다. 일주일 전 산책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경찰, 소방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CCTV를 추적하고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경찰관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 신고된 무연고 치매 노인 기록이 있다고 혹시 그분이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늦게나마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저희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아버님을 보호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낯선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셨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주실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20여 명의 사람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좁은 옥탑방이 그들의 경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니 부회장님, 제가 이 옥탑방 주인입니다. 김 여사가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와 은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은수의 짐을 길바닥에 내던지던 기세는 어디 가고 손을 비비며 아첨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요? 제가 평소에도 이 어린 자매들을 친달처럼 아끼고 어르신 계시는 동안에도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모릅니다. 얘들아 너희도 알지? 내가 반찬도 챙겨주려 하고 그랬잖니. 은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을 부축하던 민준 부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친딸처럼 아끼셨다고요? 민준이 나직하게 묻자 김 여사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한마디에 김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본 거랑은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김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옆에 서 있던 강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품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을 찾기 위해 근처 CCTV를 살펴보던 중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유품인 액자까지 깨뜨리셨더군요. 부회장님 방금 이 건물 매입 절차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준이 김 여사를 꿰뚫어 볼 듯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옥탑방의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인 자격도 박탈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통째로 매수했거든요. 짐 싸서 당장 나가시죠. 김 여사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이번에는 은수가 아닌 김 여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김 여사를 보지 않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인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노인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두른 빨간 털목도리를 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정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와 은정이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고 차들이 하나둘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가득했던 벤츠 행렬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차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쉬고 은정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호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은수 양, 은정 양.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 금이 간 천장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다만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앞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주일 전 집 근처를 산책하시다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지신 겁니다. 저희는 미치도록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CCTV를 추적했지만 회장님께서 골목 깊숙이 들어가시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온 나라에 수배를 내리고 방송에도 협조를 구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일주일 전 신고된 무연고 치매 노인 기록을 경찰관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2분께서 신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 부회장님께서 2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사례금입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께서 일주일간 회장님을 따뜻하게 돌봐주신 것에 대해 부회장님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식비도 더 드셨을 거고 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서실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수 양. 선의를 베푸는 것도 용기지만 그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품격입니다. 부회장님의 마음을 거절하시면 오히려 그분이 더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저는 은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도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중히 쓰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여성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성은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건물을요? 네야. 그리고 이 4층 옥탑방은 2분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월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정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2분께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업을 계속하시거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 데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분은 진정한 선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사업을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왔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2분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한 사람의 노인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께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십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께서 2분을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주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저와 은정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꿈 아니지?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쌀도 가득 샀고 고기도 샀고 과일도 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저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유리는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했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액자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대로 저희는 대한그룹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 웅장한 저택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긴장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 부회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셨구려. 오셨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저희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회장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민준 부회장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빨간 털목도리였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께 드렸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만은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서 이것을 아버님께 주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의 유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낯선 노인에게 선뜻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했어. 정말 따뜻했어.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아버님께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외로운 노인에게 집과 음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저희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두 분은 진정한 인간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희는 그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가끔씩만 정신이 맑아지셨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각박했지만 그 안에도 따뜻함은 존재했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으니까요. 차는 저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소유가 된 그 작은 옥탑방으로 말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매각된 후 그녀는 관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빨간 털목도리를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목도리 다시 찾아왔어요. 이 목도리가 한 분을 구했고 그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저는 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결국 선은 보답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진짜 보답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비겁하지 않게, 힘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세상이 차가워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은수와 은정 자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결코 품위를 잃지 않았던 두 자매.
세상의 손가락질과 냉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그들의 선택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은수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